희귀질환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론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유진입니다. 정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치료제의 높은 비용과 제한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신약 개발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보험 등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렌 응집소병과 같은 극희귀질환은 치료제가 허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자들에게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의료계 등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환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우리 제도적 대응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이미 토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희귀질환자가 훨씬 더 많은 이 치료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게 우리가 상식에 부합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주 적은 극소수 환자라는 이유 하나로 도리어 정상적인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 현실에 놓여 있어서 그러한 요구를 받고 정말 제도적인 개선이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토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보면 한냉 응집소병 같은 경우 환자 수가 180명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사실 의료 기술도 의료적 대응도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는 상황인데 제도적으로는 또 희귀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에 지금 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말 시급하고요. 반드시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 좀 제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희귀병 환자들에 대한 건강복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희귀질환자 치료 환경 및 건강권 보장 현황을 주제로 삼성 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준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항내 응집소병이라는 말을 아마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희귀하고 우리나라에 한 100에서 150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환자 단체들이나 환자들이나 숫자가 많으면 환자 단체들도 힘도 있고 이제 그 환자들이 찾을 정보도 많고 환자들끼리 교류도 많은데 이 병은 환자분이 진단을 받아도 어디에 찾아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유튜브를 찍었더니 이 나라에 한 150에서 180 많아야 180명이라고 지금 우리가 추산이 되는데 다 저한테 와가지고 저도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제 보험은 안 되지 환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근데 이제 한내 응집소병이 도대체 저게 병이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희귀한 병인데 환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약값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희귀질환은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PNH라는 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모험이 되도록 할 때도 이렇게 공청회도 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실장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보험이 돼서 우리나라의 PNH 환자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10몇 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생존율도 거의 이제 정상인과 비슷하게 이제 생존율도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우리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 병의 희귀 질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이제 발표 목적 및 배경, 국내 희귀 질환 및 의약품 접근성 현황, 황내 응집소 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병이냐라는 얘기하고 환자 증례 그리고 질병 그다음에 치료 현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기준에 국내 지정 희귀 질환은 1,314개에 달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필요성은 이제 진단부터 치료, 전 주기적 지원의 체계가 강화돼야 되겠고, 황내 응집소병 등 사례를 통한 현실 조명이나 별도의 성병 코드 부재 진단 지원, 제한된 치료 옵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죠. 제일 큰 문제는 환자들 자신이 이게 무슨 병인지를 모른다는 것이고요. 그 100에서 150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 찾아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저같이 이제 혈액병을 전공한 의사 선생님들도 워낙에 희귀한 질환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해가지고 환자분들을 어느 특정한 병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여기 이제 오늘 용기를 내고 나와주신 두 환자분 나중에 이제 사례를 듣겠지만 이 두 환자분도 아마 이 병이 무슨 병이냐는 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 듣고 그렇게 지내고 한 분은 이제 주사를 맞고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주사를 못 맞고 이제 치료를 못 받고 계시는데 너무 힘드셔가지고 오늘 끝까지 참여를 못 하실 정도로 힘드시고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은 전에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빨리 시급히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희귀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인데 그러면 한내 응집소병 같은 경우는 초극 희귀 질환이 되겠죠.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뭐 이런 그 법에서 정한 영에 따라서 하는 질환이고 7,000여 종의 희귀 질환이 보고됐지만 우리는 이제 1,30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이 질환이 전부 치료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병, 황내 응집소병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제를 맞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사망률이 높지만 이 치료를 맞게 되면 그냥 한 20%, 10%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요. 이 병은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비용은 비싸죠. 비용은 비싼데 충분히 뭐 회사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뭐 비용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어떤 질환인지도 모르고 사시는 이런 한 100명에서 150명이 약이 있고 약을 맞으면 평생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병은 국가가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오후 외래가 있었는데 외래 닫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 군별로 발생 환자 수를 보면 희귀 질환은 이렇게 쭉 해서 노인에서 증가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노인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이 병인지 모르고도 지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정말로 고통을 받고 삽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병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지만 자, 우리나라 의약품 접근성 현황은 이제 시판 허가 승인을 이제 시각제작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을 등재를 해서 등재가 되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고 안 되면 우리가 자기 포켓에서 이제 돈을 내서 쓰는데 이렇게 초고가 약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만약에 이 병에 걸리면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거의 100%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치료제 이렇게 굉장히 적은 수의 환자 그리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환자의 치료는 국가가 저는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신약이 100개라면 뭐 미국에서는 1년 내에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78개, 뭐 미국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좀 그렇겠죠. 한국은 5개, 미국에서 85개를 급여를 사용 가능한 환자에서는 22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약 급여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걸린다. 뭐 이런 부분은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죠.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 치료의 국가보장 강화해서 누구나 아플 수는 있지만 모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히 이런 희귀 난치 질환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뭐 국가 예산을 쓰는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공평하게 써야 되겠지만 약을 치료를 하는데 완전히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치료를 해서 뭐 생존율을 2달에서 뭐 6달로 늘린다거나 그런 치료제가 아니고, 물론 그런 치료제도 의미가 있겠죠. 그냥 너무 고통받는 환자가 정상인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치료제들은 좀 시급하게 좀 트랙을 달리해서 보험을 좀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한내응집소병이 무슨 병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자, 우리 몸에는 고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고체. 외부에서 그 박테리아나 뭐 이런 그 외부에서 불순물들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병균이 들어오면 얘네들을 고체 시스템이 강화해. 이 고체 시스템이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그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이 고체 시스템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체 시스템이 자기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러니까 자기 적혈구는 자기 건데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닌데 자기 적혈구를 고체 시스템이 공격을 해서 이 자기 적혈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느냐? 이 추위에 노출이 돼요. 추위에 노출이 되면 그게 액티베이션이 막 되면서 그렇게 저렇게 이 항체가 이 적혈구에 붙게 되고, 이게 적혈구에 붙어 있는 항체는 혈관 외에서 용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급격히 나빠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한내응집소병이라는 병명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해를 할까요? 못합니다. 자, 자기가 회사에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까요? 빈혈이라면 나도 빈혈 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일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몸이 힘듭니다. 게다가 저 빈혈이 그냥 뭐 한 1, 2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4, 혈색소가 4까지 떨어져가지고 환자분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자, 이 환자분들은 치료제도 없어요. 예전에는 치료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4까지 떨어지면 수혈을 받을 때도 웜베스라고 해서 피를 따뜻하게 해줘서 맞아요. 손도 많이 갑니다. 병원에 다 싫어해. 환자분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서도 싫어하지. 주변 사람들은 이 병이 뭐라는 것도 이해도 못하지. 게다가 일도 하기 힘들지 하는데, 인터넷으로 이 한내응집소병을 쳐보면 나와 있는 데도 없고요. 서로 나와 있다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읽어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추위 환경에 노출이 되면 환자분들이 응집이 돼가지고 이 항체가 붙고 그 항체가 붙어있는 애들이 깨지는 병, 혈액이 자꾸 깨져요.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깁니다. 일단 빈혈이 심해지니까 숨이 차게 되고, 그 다음에 깨지니까 용혈 현상에 의해서 황달이 생기고, 또 깨지는 것들 때문에 그게 혈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혈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빈혈이 심할수록 정상인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병이에요. 자, 그러면 겨울에만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 주변에 에어컨도 있죠, 그렇죠? 냉장고 문을 열어서 그러듯이 추위에 노출이 됐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름에도 두꺼운 이 장갑을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봐. 무슨 주변에 지금 더워 죽겠는데 무슨 두꺼운 양말을 신고 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그렇게 다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심조심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겨울에 심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상적 특징은 혈액 또는 골수에서 관찰되는 특징적 저등급 비세포의 림프 증식성 질환이며 만성 질환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망상 우혈관, 뭐 뱀 피부 같이 이렇게 생기고, 레이노 현상이라고 해서 손 발끝이 굉장히 아프고 청색증으로 변해. 하얗게 그렇게 변하면서 말단 청색증, 레이노 유사반응, 허혈, 망상 우혈관, 궤저 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고체 매개 증상이라고 해서 아까 깨진다고 했죠. 고체 시스템이 혈관에서. 그래서 용혈이 생기고 빈혈, 그다음에 혈전증. 제일 무서운 게 이제 혈전증이죠.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혈전증입니다. 피로, 호흡곤란, 황달, 혈색소뇨가 생기고 중증 이상의 빈혈을 겪어요. 10 이하에. 1인당 연간 중증 빈혈 횟수가 8 이하로 떨어지는 게 7.2회나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수혈을 안 받고는 살 수가 없는데 수혈도 안 돼서는 못 받아요. 큰 병원에 가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원베스라고 이 기계가 있어서 혈액을 따뜻하게 공급을 해주는 그 기계로만 수혈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0에서 180명 정도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이제 가까운 일본이 보험이 됐어요. 보험이 돼서 지금 한 300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인구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딱 계산이 나오죠. 100명 정도일 것이다. 물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일본은 보험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기다리는 환자들은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시간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한 100명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령은 평균 연령이 60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삶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여성에서 약간 동하게 발생을 하고 근데 이게 독립적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명인지 알려면 10평원에 이게 그 코드만 딱 쳐보면 이 환자 숫자가 나오는데 코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세 1번 60세 환자 보시죠. 평소에는 거의 정상이었어요. 7, 8월에는 정상이다가 10월달에 4.8까지 떨어져요. 정말 이때는 위험합니다. 정말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요. 잠시 수혈을 받고 있다가 또 4.3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이럴 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사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심장에도 문제가 되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저렇게 깨지면서 생기는 그런 물질들이 혈전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혈을 받고 또 한동안은 괜찮으신데 또 이런 일들이 1년에 한 8번 정도 잠시 빈혈이 생겨서 약간 어지럽다 그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제 많이들 생겨요. 그리고 이제 심장에도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도 아까 그 환자분처럼 다른 병원에서 여러 번 이제 그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병원에 오셨고 2023년부터 이제 약제가 이제 계속해서 투여가 됐죠. 무상공급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분 너무 상태가 좋아지셔가지고 아무튼 너무너무 이 운이 좋아, 본인은 운이 좋아서 아무튼 이런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이 약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내가 이제 뭐 증상이 몇 % 좋아진다 아니면 뭐 이 돌아가실 분이 뭐 6개월을 더 산다 그런 약이 아니에요. 그냥 맞으면 그냥 정상인처럼 평생 사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평생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저기 한 100명에서 15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질환자고 이 극적인 효과가 있는 이런 약들은 국가가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환자가 있고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상인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국가가 그거는 좀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PNH라는 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간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 말도 힘든데 그때도 이제 국회 공청회까지 가서 이렇게 비싼 약을 보험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토론을 하고 이제 그때 보험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이 보험이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쭉. 그래서 이제 임상적 중요성을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적혈과 깨지면서 전색전증,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혈전이. 그래서 어디 이제 혈관을 막아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자주 반복되거나 아니면 주요 혈관, 뇌를 막으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을 막으면 심장마비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요 혈관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중증 빈혈에 있을 때는 2.6배, 그 다음에 중증 빈혈, 그러니까 아까 환자분 같이 뭐 4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빈혈들이 생기게 되면 3.4배 정도 이런 혈전이 생기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보면 중등증 빈혈에 있어서는 정상인보다 사망률이 7배가 많고
아까 이제 환자분처럼 그렇게 빈혈이 심한 중증 빈혈을 한 번이라도 겪으신 분들은 사망률이 16.7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약을 맞게 되면 이런 위험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은 좀 시급히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1회 이상 수혈을 경험하신 분들이 한 65%,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아까 같이 혈색소가 4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자당 연평균 수혈을 했으면 11명. 한 달에 한 번은 수혈을 받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있다. 그 다음에 수혈이라는 것은 치료가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면 그 수혈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철과잉증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환자들은 그렇죠. 저 그냥 평생 수혈만 하고 살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혈액병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삶의 질 저하, 한랭 응집소병 환자들은 심각한 피로를 경험하고 중증 만성 질환 환자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삶의 질이 저하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 병에 있으신 분들은 직업을 갖기가 힘들어요. 저한테 다니시는 환자분들도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인데 너무 힘들어서 이 외래 진료도 못 보시겠다고 해가지고 다 찾아보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늘 또 여기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아무튼 이 삶의 질이 몹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특이적 치료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치료제죠. 이제 치료제가 허가됐음에도 지금 이제 보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의 떡이죠. 주사 이제 무상공고로 맞으시는 분만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사시고 여기 있는 환자분도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주사 못 맞으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오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수혈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 방법은 추위를 회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책임한 얘기죠. 추위를 어떻게 회피를 합니까? 어디 가든지 에어컨 켜져 있고 냉장고 문도 못 열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환자분들 겨울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수혈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치료제는 뭐 리투키맵이라는 항암제를 쓰기도 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뭐 그냥 부작용만 많은 약이라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는 거고 비장 절제술은 용혈이 이제 일어나는 게 간에서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비장이 아니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혈장 교환술을 또 그냥 일시적으로 너무 심할 때 그럴 때만 하는 거지 이게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귀질환 환자들은 어디에 호소를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환자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인터넷도 못 찾아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슨 병이라는 것도 모르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많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떤 치료제가 있는데 좀 삶의 질을 조금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수명을 약간 늘린다든지 이런 치료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완전히 삶을 바꾸는 치료제입니다. 제가 이제 희귀질환을 많이 이제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어떻게 삶이 변한다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고체 치료제가 이제 야간 혈색소녀증 환자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험 중지가 된 게 한 12년 정도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자, 이 치료제도 고체 치료제입니다. 환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치료제가 있고 환자 수가 제한되어 있고 본인이 어떤 말을 못 내는 그런 희귀질환 환자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보호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정 마련 및 환자 부담을 경감시켜야 되는데 이 약은 이제 고가라 환자가 사서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데 이런 치료제가 보험이 이제 빨리 돼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희귀질환 지정이 필요하고 혁신 치료제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빨리 보험이 돼야 되겠다. 연령에 관계없는 치료 접근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로 끝내겠습니다.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랭 응집소병 환자의 질병 부담과 치료자 접근의 현실에 대한
환자 사례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은 앞쪽 테이블 중앙에 앉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무력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심한 숨가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여도 문제없던 몸이 계단 몇 칸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전에 갑상선 항진증으로 부정맥을 앓은 적이 있었기에 그것 때문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주위에서 안색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되어서 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그동안 저를 힘들게 한 원인이 이름조차 낯선 한랭응집소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랭응집소병을 진단받기 전에는 스스로를 그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 나이가 들어서 아픈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을 만큼 이 병은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한랭응집소병은 외로운 병입니다. 요멸이 되어 적혈구 수치가 낮아지면 여러 가지 고통으로 밤을 꼬박 새는 날이 많지만 가족에게도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병을 모두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병이 그렇지만 고통은 온전히 제가 감내해야 할 몫입니다. 적혈구가 많이 깨어져 나가는 때에는 하루 종일 숨쉬는 모든 순간에 잠잘 때조차 마치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숨이 찹니다. 침대에서 불과 2~3m 거리의 화장실을 가는 것도 버겁고 숨이 차니 아니요 같은 간단한 답변도 겨우 하는 정도입니다. 이러니 일상생활은 거의 무너지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의 부담이가 상체를 숙이지도 못하니 양말도 신발도 가족이 신겨줘야 하고 병원에 내려갈 때에는 휠체어로 이동해야 합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 머리가 늘 멍한 상태고 일상생활에서 아주 간단한 일도 판단을 못하고 기억도 잘 못합니다.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잠잘 때조차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대니 잠을 자기도 어렵습니다. 철 결핍은 없더라도 하지 불안증후군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다리의 떨림과 불편함으로 밤새 5~6회 이상 계속 깨고 무척 얕은 잠을 자게 되어 늘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소화 기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중증일 때는 위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듯해 일반식은 전혀 할 수가 없고 물조차 마시기가 힘들어서 개어 같은 유동식으로 식사를 대신해 겨우 버티는 정도입니다. 먹는 게 그러하니 배변도 힘들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변을 볼 수 있습니다. 깨진 적혈구를 다시 만들려면 잘 먹고 잘 자야 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활인 먹고 자는 것이 안 되니 회복은 더뎌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길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 겉으로 아픈 사람 같아 보이지 않겠지요. 그러나 평소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고통과 불편함이 늘 존재하고 계속 악화와 회복을 반복하고 있고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일상을 통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랭은 차갑고 춥다는 뜻이지만 한랭응집소 병은 이름과 달리
단순히 추위만을 피해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여름에도 내복을 입어야 하고 땀이 나도 선풍기조차 쉽게 틀 수 없습니다. 조금만 시원해져도 언제 적혈구가 깨어져 나갈지 모르니까요. 한여름 에어컨이 나오는 지하철이라도 타려면 긴 바지와 두꺼운 잠바에 스카프까지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그런 대비조차 무용지물이 되어 또다시 위험한 상태가 되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 병의 어려운 점은 제가 춥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적혈구는 깨져나가고 깨지는 곳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깨져나가는 증상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라서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조심하고 또 조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미지근한 물로조차 샤워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과일부터 요구르트 같은 음식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야 합니다. 실온에 둔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 저에겐 두려움이고 사치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그릇을 꺼내거나 약간 차가운 물을 잠시라도 만지게 되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는 식사 준비도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시원한 바람, 음식, 물 등은 마음에서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겨울은 늘 더 긴장 상태입니다. 보일러를 항상 높은 온도에 맞추고 내복 두 겹에 토시를 착용하고 양말을 두 겹으로 신고 실내 전용 운동화까지 신고 핫팩을 몸에 붙이며 버텨냅니다. 외출할 때는 외부에서 먹을 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늘 보온병을 준비하고 온몸을 꽁꽁 싸매야 하며 수용차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한두 시간 바깥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듯 누워 몇 시간 동안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외출 시 늘 마스크를 쓰지만 감기라도 걸리면 적혈구가 정상 수치의 3분의 1까지 깨지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피하게 됩니다. 병을 관리하기 위해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지만 제가 알 수 없는 요인으로 병이 활성화되고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몇 번 겪게 되니 일상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외출하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제 삶의 반경은 이제 집 근처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떠한 사회적 활동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질병은 제 일상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멈추게 했고 가족 외의 사람들과의 만남도 거의 대부분 끊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하고 통제해도 갑작스럽게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급성 요혈 위기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남들은 쉽게 지나가는 감기에도 저는 급격한 요혈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했고 추위에 노출될 때도 저는 충분히 보온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심각한 증상이 뒤따르곤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었던 위기가 3번, 그 외에도 여러 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급성 요혈 위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혈을 받아도 적혈구가 계속 깨져나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오르지 않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침대에 누워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숨이 가빠 움직이는 게 고통입니다. 그럴 때 가족이 없었다면 이렇게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봄에는 이런 급성 용혈 위기를 겪으며 이제 삶의 마지막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부고와 영정사진까지 준비하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혼인 아이들의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은퇴한 남편과 함께 삶을 누릴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갑자기 삶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많이 슬펐습니다. 제 몸은 마치 수명이 다 된 배터리 같습니다. 충전을 해도 금세 방전되듯 잠을 자도 일어나도 기력이 잘 회복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쳐 보입니다. 증상이 중증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어지러움은 당연히 있고 기운이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다시 앉거나 누워있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운동을 해보려 해도 기운이 없어서 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고 수면도 많이 어렵습니다. 응급 상황이 오면 현재는 수혈을 받는 것과 대안이 없어 권장되지 않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것조차 제 몸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듭니다. 장기간 복용한 스테로이드로 인해 뼈까지 약해져 살짝만 부딪혀도 온몸이 몹시 아프고 치아 몇 개는 완전히 바스라져 임플란트를 해야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16살까지 먹어봤는데 그때 이 병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몹시 힘들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면 수혈을 받기도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혈을 받았지만 수혈 때문에 헤매 안 좋은 병을 옮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수혈받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여러 번 수혈을 받는 중에도 용혈이 계속되어 불그스름하게 소변으로 보이면서 적혈구 수치는 전혀 오르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할린 응집소병을 진단받았을 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치료를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맘대로 진상을 조절하거나 막을 수가 없어 급격한 위기가 오거나 임시 방편의 치료조차 여러 부작용을 겪게 되면서 점점 더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치료제가 있어도 비싼 약값 때문에 선택지로 생각해 볼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을 팔고 빚을 낸다면 치료를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가족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년 더 살자고 가족에게 경제적 고통을 남기고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니까요. 제가 이 치료제를 쓰지 못한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고통과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음에 한편으로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개인의 아픔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환자들이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장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03년 9월 14일 저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항암내 응집소병 환자로서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약이 하루빨리 건강보험이 포함되어 저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금은 제약회사와 은평 성모병원 이준혁 교수님의 도움으로 NJ모 한 달에 2번 41번째 쓰고 있습니다. 이준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숨쉬기도 힘들고 미용실도 문을 닫아야 했지만 지금은 다시 손님을 맞이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이 일생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몸으로 느끼고 있고 꼭 필요한 약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진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도 치료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도 이 약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아직 아프냐는 질문을 받으면 다 나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병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히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까봐 그냥 참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자처럼 보이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화장하지 않은 얼굴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 나와서 환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제 삶은 원래 넉넉하지 않았지만 항암내 응집소병을 진단받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죽어있는 듯 했습니다. 숨이 차서 세 걸음도 걷기 힘들었고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겨울에는 보일러 없는 부엌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따로 사는 딸이나 미용실 단골 스님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조차도 감염이 무서워서 딸이 와도 손 한 번 잡지 못한 채 창문 너머로 음식을 건네받았습니다. 한때는 운영하던 미용실도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손에 힘이 없어 가위를 잡을 수 없어서 문을 닫았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데도 아픔은 계속되니 병원에 자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 없던 저는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쌓여가는 끝없는 치료비에 걸고 결국 기초 수급자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희귀한 항암내 응집소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갔는데 담석이 있다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병으로 감염에 약한 상태였는데 수술 후 폐혈증으로 죽음을 코앞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곧 정신을 놓을 것만 같은 상태에서 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떴을 때 임종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달려온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파괴된 적혈구에 찌꺼기가 쌓이면 담석이 생기는 거라던데 저는 그런 담석 제거 수술을 8번이나 받았습니다. 감염이라도 있으면 증상이 평소보다 비교하기 어렵게 심해집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매일 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대로 잠이 들면 나는 죽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다시 왔고 저는 매일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엔제이머라는 약을 쓰게 되면서 저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미용실 문을 열고 여름이면 에어컨을 켜고 가위를 잡은 채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 수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얼마 전 간호사분이 주사를 여러 번 찌르게 되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 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 치료를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슴 철렁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음에 감사하면서도 다시 예전처럼 아프고 힘들었던 죽음과도 같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할까봐 무섭고 불안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이 약을 쓰고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다른 환자분들도 이 약을 쓰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이 꼭 건강보험에 포함되어서 저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환자들도 부담 없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같은 자리에 나와서 같은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희귀질환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패널 발표와 토론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좌장으로 사단법인 미래건강네트워크 최용현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최용현 이사님께 마이크 넘기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사단법인 미래건강네트워크 이사 최영태입니다. 미래건강네트워크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암이나 희귀질환 같은 중증질환의 치료 보장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보험제도, 의료제도들을 연구를 하고 정부의 정책 건의를 하는 그런 연구 모임입니다. 그동안 희귀질환 지정제도를 좀 개선하라는 정책 건의도 있고요. 과거에는 2년에 한 번만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그 다음에 우리가 건보 적용을 못하는 그 비급여 의료비들이 많습니다. 이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도 좀 신청도 좀 쉽게 하고 지원금도 올리고 재정 전체가 한 1,000억이 안 됩니다. 이거를 한 1조까지 좀 올리자 하는 정책까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제도를 그래도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 정책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늘 희귀질환 그 토론회를 제가 매년 지금 제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 보통 발표도 하고 좌장도 많이 합니다. 이 희귀질환 토론회에 참석을 하면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들어보면 다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더디게 가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진단도 어렵고요. 진단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급여 정책에서도 이게 흔히 받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병 코드도 이제 못 받기 때문에 어떤 걸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잘 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약이 나와도 아까 같은 이 시스템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보험급여 하기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그런 어떤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장 교수님이 특히 그 한행 응집소병 사례를 중심으로 좀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희귀질환 지정 숫자도 적고 진단도 지연되고 치료해도 하려고 해도 옵션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치료가 된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요.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신약이 들어오면 빨리 건배 적용해달라.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공감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환자 두 분의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진단 전에 극심한 피로감,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를 봤고요. 식사하기도 어렵고 잠자기도 어렵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상생활에 불과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윤경숙 환자분은 그나마 2년 전에 치료 도중에 여기에서 이 발표를 했었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건강해져서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치료의 어떤 아직 완치는 안 하고 계속 치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생활에 복귀하고 직업을 다시 가졌다는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 국가가 이런 환자들의 치료에 어떤 그 가치와 보람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자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우리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정진향 총장님 모셨습니다. 수평치료 건강생활부 기자인 신대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교수님은 다 아시겠고요. 우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과장이신 김연숙 과장님 모셨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관리실장님 김국희 실장님이셨습니다. 그 토론은 정부 입장은 좀 늦게 듣고요. 필요성을 이제 먼저 얘기하는 우리 희귀난치연합회 사무총장님부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는 정진향이라고 합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알라질 증후군 환우회가 새로 들어와서 37개 단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올데이, 올 라이프 케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환자들이 진단이 되고 나서부터 평생을 그 치료와 일상을 같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치유 환경 개선 너무나 열악하고 지금 여기서도 보험 얘기 아까도 하시고 좀 전에 저희 자장을 맡으신 최사님께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하나하나 또 사람 하나하나 다 달리 모든 게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지 일상생활과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보자고 해서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5월 1일이었는데 정책위원회를 저희가 발족했어요. 그 발족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정부 쪽도 그렇고 어디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얘기가 나오면 환자 중심해요. 근데 환자 중심이라는 게 도대체 누가 중심이 되어서 환자 중심이지? 남들이 환자 중심이라는 말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 중심에서 환자 주도로 가자.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정책을 개선하고 바꿔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정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토론에도 사실은 저희가 정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동기에 부합하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윤경숙 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3년 9월 14일 날 토론회 이게 그날 있었던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건강보험 허들에 걸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들, 그다음에 이제 한랭냉집소병과 신경섬유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재가 붙었었는데요. 그때로부터 지금 73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근데 733일이 지난 오늘 또다시 한랭냉집소병에 관한 이야기를 건강보험 허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또 하게 된 것은,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됐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할까요? 그냥 그 제자리 그대로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 얘기됐던 신경섬유종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그 급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아청소년 급여만 돼서 18살까지는 치료가 가능한데 19살부터는 치료를 못 받습니다. 아까 윤경수 한우께서 지금은 그 치료를 받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 약의 치료를 못 받게 되면 어떡하냐 불안한 마음을 토로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그 신경섬유종 환우들 19살이 된 환우들 부모님들 뭐 지금 국회 심평원 앞에서 시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일종의 연령차별이죠. 왜 아픈 사람 희귀질환은 특히 진단받으면 평생을 가는 질환인데 어느 때까지는 치료가 가능했다가 못하게 되는 이런 것이 치료를 받을 때는 좋다. 치료가 계속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된다. 그래도 신경섬유종 같은 경우에는 시위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는 단체예요. 서너 명씩 이렇게 하시긴 하더라도 이 한랭음질소 병 같은 경우에는 시위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되는 극히 질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10에서 15위, 뭐 12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국가 수준에 맞게 하려면 이렇게 극소수인 환자, 어려운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는 게 국가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요? 그게 그 나라 국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질환 환자들은 제일 우선적인 치료제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게 가장 지금 큰 문제고요. 어저께 사실은 RSA 그렇죠? RSA였죠? 네. RSA 위험분담금 제도와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저는 치료제가 있으니 치료제를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다들 말씀하시는 게 RSA에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 선을 어디를 잡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제가 혼자 속으로 우리 환자들은 RSA를 좀 당했으면 좋겠다. RSA까지 가는 그 전에 허가도 안 되지. 그러니까 물론 급여 과정에 들어가서 RSA를 이제 협상을 하고 그런다는데 RSA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환자들은 정말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좋겠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너무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어느 거 하나하나 지금 열거할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최근에 제도 개선 프로세스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허가 급여 등등 여러 가지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과정이나 절차,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했었고 또 그런 거랑 관련돼서 저희가 1년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토론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2는 뭐냐면 치료제 접근성 강화, 치료제 접근성 이런 내용이에요. 치료제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요. 무슨 질환, 질환마다 다. 그러니까는 굳이 그거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치료제 접근성이 지금 형편없다는 얘기였고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여기 김현숙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치료제
치료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나하나씩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더 이야기하지 말자. 그거는 국가에서 풀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과제 123개의 국정과제가 발표됐잖아요. 그 중에 86번째가 아마 저희 희귀질환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의료비 부담 완화, 그다음에 산정 등의 확대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긴 한데, 일단 그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에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그 계획이 실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환자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환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같이 좋은 정책 파트너로서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리고 이제 치료비 문제, 아까 우리 최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희귀질환은 치료비 문제 부담, 국가에서도 아마 그게 제일 재정 부담이 큰 걱정이실 겁니다. 근데 공적 자금으로서 지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걸 더 넓혀서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그 어떤 한 언론사 기자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탈모 치료제가 급여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지난 선거 때 그 탈모 치료제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공약으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었고, 그때 저희 연합회에서 그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그 아마 보도자료를 냈었고 그거가 기사로 실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반대 입장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희귀질환이 어렵고 정말 저희 희귀질환 환자들은 치료제가 그냥 단순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분 환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삶의 질이 몽땅 걸려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희귀질환에 대한 어떻게 할 논의는 없었고, 탈모 치료제 그 보험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최근에 이제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심평원에서 검토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을 했나 그런 기사 때문이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저희 그 희귀질환에 대한 계획이 국정과제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 거라는 계획이지만 할 거라는 약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탈모 치료제보다 위였다. 그래서 제가 탈모 치료제 보험하는 거, 탈모 치료제 아니라 무좀 치료제가 보험돼도 좋다. 국민이 원한다면. 그렇지만 우리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두 번째 자리잖아요. 한행 응집소에 대한 보험 문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발 세 번째 이런 자리가 다시 있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저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총장님은 희귀 만취성 질환 환우들의 그 의견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잘 전달되어서 우리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신 기자님 두 번째 네, 안녕하세요. 저 쿠키뉴스 신대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랭응집소병 사례는 이제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희귀 질환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환자는 극심한 비열한 냉증, 호흡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질병 코드조차 없는 진단 치료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별 코드도 없이 이렇게 급여 등재나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된 것이 좀 과연 정당한 판단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 수가 적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한랭응집소병이 한 질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수혜해서 소외된 수많은 희귀 질환자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환자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많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은 진단의 어려움, 저빈도 발생, 연구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의 관리하에 놓이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환자들은 치료비 전액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희귀 질환으로 지정돼 관리되더라도 치료제가 급여 등재되지 않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보건의료는 공공재이자 사회 안전망입니다. 희귀 질환자 관리는 고정된 유병률 기준만이 아니라 임상적 위험성, 사회적 고립성, 치료 불평등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평가 체계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희귀 질환자에 대해서는 또 보완적인 급여 트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연한 약제 급여 결정 구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치료제 급여 하에 있어서 제약사에게만 리스크를 넘기지 말고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이 돼야겠습니다. 희귀 질환은 그 자체로도 환자에게 큰 고통이지만 이런 제도의 무관심은 그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이용권을 보장해야 하며 희귀암이 곧 소외됨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희귀 난치질환 제도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지난해 1월부터 정부는 6가지 리소좀 축적 질환에 대해서 신생아 선별 질환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습니다. 출생 직후 효소 활성도 검사를 통해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개입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희귀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상정 특례 본인 부담률 인하, 신약의 신속한 급여 등재 절차 마련, 환자 미충족 수요 결과 및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 조기 진단 치료도 중요하지만 희귀 질환자들이 멀리 떨어진 대형 서울병원이 아닌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귀 질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순한 유병률이나 약가스의 경제성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단 한 명의 환자도 제도밖에 머물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그 희귀 질환에 대한 진단이 근본적인 확대됐다는 내용이고 이런 추세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희귀 질환의 지정 제도에 대한 우리 국가 국정과제 속에서 조금 더 제도적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그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제도가 일반 부분이 있고 암은 5%고 희귀는 10%고 이런 제도로 딱 운영을 하다 보니 상당히 경직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한 번 하면 지금 암은 5년인데 좀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면 계속 연장이 되고 그 속에 또 다른 질환을 치료해도 똑같이 5% 적용되는 이런 어떤 문제 제기들이 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그것도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한번 이렇게 산정특례에 가면은 영원히 그 상당히 많은 재정이 추가로 되는 부분을 걱정하다 보니 선뜻 신약이라든가 신의료를 적용하기가 좀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좀 고쳐보자 해서 선별급여라는 제도를 좀 두고 있거든요. B급여에서 다 다이렉트로 못 가면 중간과정이라도 좀 해줘라. 그러면 B급여보다는 훨씬 의료비를 절감하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산정특례로 가는 이런 식의 제도도 좀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신 기자님이 그런 입장으로 이런 새로운 틀에 의한 건보 적용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의 틀도 제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다음은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약의 건보 적용을 위해서는 뭐 임상 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성 평가도 해야 되고 그 위에는 우리 건보공단에서의 그 약간 협상 이런 제도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임상 평가나 경제성 평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신약이라든지 약의 급여 여부를 평가 담당하고 있는 김옥희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와보니까 그때 한번 뵀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희귀질환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아무래도 약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참석해서 여기 최영현 좌장님, 그다음에 정진양 사무총장님, 장준호 교수님부터 신대현 기자님 다 여러 번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자리가 많아졌다는 게 좀 이제 뭐 약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약이 많이 개발됐다라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보다 훨씬 더 이제 빈도가 많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어쨌든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분들은 굉장히 간절하고 급하고 이런 것은 저희도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환자가 되게 적어서 소외받는다. 이제 환자가 너무 적어서 신경이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저는 좀 약제 업무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보면 항상 정책을 복지부가 만들고 이거는 환자 수 적거나 되게 희귀질환 그다음에 기대염에 얼마 남지 않은 환자 여기에 더 집중해서 개선해 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체감하고 더 이제 급변하고 더 많이 나오고 하는 거에 이제 제도 개선이 조금 많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랬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그 말씀 주신 대로 암 환자 5% 이렇게 한 것도 2013년 이때인가요? 하여튼 뭔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이런 거 하면서 저희가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잠깐 좀 새로운 분도 있으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존 약보다 효과가 좋아지면 제약사는 가격을 더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만큼 효과 더 좋아진 것에 대해서 이 가격을 이만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 경제성 평가라는 방법인데 이 값이 높게 나와도 인정하는 것은 저희가 희귀질환, 난치질환, 그 다음에 그런 암 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높은 가격이라도 해줬고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 생략을 2015년도에 만들었는데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환자 수가 적고 희귀질환은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경제성 평가를 아예 생략 어느 나라도 생략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리고 다 어쨌든 경제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영국, 캐나다, 호주 지금 그런 나라도 다 하게 돼 있고 NJ모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어느 나라도 그 평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거고 저희가 검토를 더 먼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암 환자나 이런 정말 중증에 대해서 보장성 강화를 하고 개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성 평가까지 생략을 하고요. 외국은 경제성 평가를 다 해야 들어오는데 이거는 뒤에 경제성 평가를 나중에 보겠다 이런 것도 아닌 상태로 일단 그냥 완전히 면제하고 지금 빗장을 풀고 급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빨리 써야 되는데 이제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식약처 아까 저희가 신약 아까 제가 조금 저희가 빨리 등재하고 하는 거는 해야 되지만 조금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 나온 부분들 중에서 조금 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허가나고 등재까지 되게 오래 걸려서 아까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되게 더 오래 걸린다는 그 파마 통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허가난 약 기준으로 한 거라서 허가 자체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일단 늦거든요. 미국 FDA 허가나고 EMA 허가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허가가 나는데 미국에서 허가된 거 대비로 우리나라 급여를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허가부터가 늦어서 당연히 퍼센트는 좀 낮게 나오는데 식약처 허가 난 품목 중에서 급여로 하면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제약사가 허가 신청을 일단 하는데 또 일단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식약처가 아마 제약사 허가 신청하는 것까지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식약처가 허가 검토하는데 시간도 또 꽤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급여 검토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을 단축하자 해서 아마 식약처도 좀 획기적으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으면서 식약처가 앞에 검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고 또 복지부가 이제 저희 신평원 공단이랑 24년부터 지금 이제 정말 크게 결심하고 좀 한 것 같아요. 되게 쉽지는 않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식약처 허가가 나기 전에부터 신평원과 공단이 같이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식약처 허가가 나면은 바로 이제 등재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시범 사업이라 많은 품목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셔서 더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평원 약 검토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환자 수가 적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비싸다고 해서 이것을 검토를 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이게 급여하는 것은 저희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는 제약사가 제출한 금액과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라서 제약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런 우리 제도 내에서 이거를 해결해 가도록 노력을 하고 가격도 어느 선은 맞춰야 될 거니까요. 우리 규정이 있는 거고 저희가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환자가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급여 해야지. 물론 맞습니다. 희귀질환이고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맞지만 어쨌든 저희가 모든 환자 희귀질환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원은 한정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정한가는 저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급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소수 환자라고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평생 투여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돈이 없거나 한 이유로 이걸 중단해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등재되는 금액이 어쨌든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 신평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지 이것을 급여를 늦추게 하거나 안 되려고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소수고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해왔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일단 진단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교수님께서 이것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뭔가 진단법이 명확하다고 하셔서 그건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게 효과가 나타날 만한 환자분이 명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맞는 환자에게 투여를 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계속 투여하고 근데 효과가 없을 때에는
이것을 이제 투여하는 게 적절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외로 아까 탈모 말씀 주셨었는데, 그 탈모는 저희가 어쨌든 좀 급여를 좀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단순 탈모는 아니었고요. 그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서 탈모가 단순 이게 아니라 온 여기에 다 이제 빠지고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진행한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좀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경증과 중증, 사회적 합의 이런 것은 심평원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저희도 필요해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신대현 기자님도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어떤 기금 같은 것도 조금 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뭐 제도 기금으로서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지만 건강보험이 어쨌든 책임을 지고 뭔가 이렇게 환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지만 뭔가 그런 약간 그 언맥리드처럼 약간 그 일부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틈새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제도 그런 기금이나 이런 것들로도 조금 더 활용돼서 희귀 질환자 분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 메꿔주거나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그런 제도들도 조금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 수가 소수고 되게 비싼 약이고 해서 저희가 그런 약들 검토를 더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더디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린다 하겠지만 조금 더 믿고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하나만 엔제이모 이 주사는 다행히 이제 맞으시고 좋아지셨다니까 저도 너무나 예전 뵀을 때보다 좋아지신 것 같아요. 12월까지밖에 못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엔제이모가 한 번 신청이 들어왔다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아까 그 삼성증에 이런 상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일단 취하를 했고 다시 신청된 지는 이제 한 달? 뭐 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말씀 오늘 많이 듣고 제도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말만 기억났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사실상 우리가 환자 수 적다고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또 약값이 비싸다고 차별하는 게 아닐 겁니다. 제약사 신청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허가 기준에 맞는지, 임상적 유효성이 있는지, 경제성 평가에 적정한 가격으로 협상이 되는지 아마 큰 줄거리는 그거 요소가 봅니다. 좋은 검토가 우리 건강이 회복됐다는 그걸 근거로라도 좋은 검토가 되고 앞으로 계속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의 말을 듣기에는 참 꼭 집어서 대답해주면 좋은데 이게 참 어렵게 답변을 아마 오늘도 국가정책은 이렇게 간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들의 환자분들 뜻들이 다 잘 전달됐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은숙입니다.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상세 내용은 앞에 우리 토론자분들과 우리 저희 김 실장님께서 또 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종합적으로 또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갈 건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희귀질환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점을 배우고 제가 실제로 느낀
느끼고 있고요.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이제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그 효과적인 약제에 대해서 필요한 환자분들께 적기에 적정한 비용으로 급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정상훈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환자 중심 이렇게 쉽게 말은 하지만 저는 사실 다른 걸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일 아침에 저의 이제 업무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게 확보하기 위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출근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 김 시장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뭐 환자 수가 많고 흔히 보는 질환도 중요하지만 소수이고 또 소수라서 더 보기 쉽진 않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희귀 질환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다. 또 그 중에서도 대체 치료법이나 대체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 우리 건강보험 급여에서도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와서 이제 업무를 살피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나 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희귀 질환이 환자 수가 소수이라서 진단 방법이 또 개발이 늦고 진단이 늦고 해서 진단이 늦고 또 진단 환자 수도 늦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급여 적정성 평가함에 있어서도 좀 여러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제 선별 급여 이제 파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나서 이제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더 좀 합리적으로 좀 신속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은 하고 있고 또 희귀 질환에 대한 한계점을 좀 이렇게 같이 좀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험 불량제라든지 아까 설명드린 이제 경제성 평가 생략제도라든지 좀 더 예외적인 다른 트랙의 제도 좀 유연함을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이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정부에서 이제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됐고, 그래서 희귀 질환에 대한 부담 완화가 이제 중요한 과제로 사실 계속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부 때보다 더 좀 중요하게 과제를 채택해서 지금 수행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그 의료비 부담 완화 측면이 있을 테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다 좀 희귀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자.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신 식약처의 허가나 심평원의 평가 또 공단의 협상 절차를 좀 동시에 진행해서 좀 절차를 단축해보다라는 게 지금 시범 사업 중에 있는데 이 제도화를 좀 서두르고 또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훈 총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주제로도 토론회가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기대하시는 바에 비해서 좀 제도 개선이나 이런 속도가 체감 속도가 이제 느리다는 점, 또 우리 국격에 맞게끔 보다 좀 발전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오면 둘러둘러 얘기하는데요. 정말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 공부를 한 석 달 하셨단다. 이제 과장으로 오신 지가. 그래서 답변이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하고 가시는구나. 나중에 잘 후속을 잘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희귀 난치 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끌고 간다는 거고, 특히 희귀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신속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내용을 제가 좀 요구를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전체의 토론을 가지고 제가 느낀 것은 저는 토론에 여러 번 왔지만은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자. 두 번 가면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필요성을 더 전달을 할 수 있고 환자들의 이 건보의 적용에 대한 애타는 그 마음을 더 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한랭 응집소병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은 벌써 두 번째 토론입니다. 아마 세 번째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강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혹시 플로어에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한 분만 그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발표했던 이시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발표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 토론회에 실은 제가 이제 AI 통해서 검색을 한 내용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코르다티 엔제이머의 제약사가 결국은 환자들하고 어떻게 병에 대한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그 엔제이머를 제공하고 있는 레코르다티와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아까 장준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의 이 퇴약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퇴약 사례에 대한 정보들을 식약처에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치료제를 보다 빠르게 국내에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제약사와 국내 의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일본의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준호 교수님께 그냥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글을 들었습니다. 지금 뭐 외래에서도 저랑 자주 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 희귀질환은 누군가는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희 집에서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이런 데 간다고 좀 제발 좀 가지 말라고 일이나 하라고 왜 이렇게 일도 많은데 힘들게 그러냐고 하는데 제가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부에서 뭐 늦고 뭐 이렇게 지원하고 비싼 약은 안 해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심평원에서 한 17년째 지금 전문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국희 실장님하고는 제가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정말 정부에서도 치열하게 정말 고민하고 정말 일들 열심히 하세요.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이 굉장히 어려운 병인데 가보면 어떨 때는 뭐 굉장히 뭐 전문가보다 이 공부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은 또 다 알고 우리가 이 약이 얼마나 이제 좋은 약이고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정부에서도 이제 뭐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고 저도 이제 회의에 많이 보험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회의에 많이 들어가서 저도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희귀질환의 약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그런 약제들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다른 트랙을 가지고 좀 더 빨리 이렇게 토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격에 맞는 그런 보험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제 뭐 다 보험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도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을 대변해서 나서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뭐 희귀질환 협회도 있고 다른 환자 단체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맞아가지고 이런 약제들은 빨리 좀 보험 등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은 다 제공이 되고 있고 다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로 알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계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고 짜투리 시간을 내가지고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장준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뭐 끝나면 내집 말이 오늘 주제가 한랭 응집소 병으로 그 주제에 맞는 그 병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투병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의 많게 신속한 이제 모든 국가의 제도의 제도 이런 것을 희망을 하고요. 특히 이제 두 분 환자분이 여기 나오셨는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 기대가 잘 이제 전달이 되어서 앞으로 국가 제도의 적용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일상생활에 잘 복귀하셔가지고 모든 우리 사회인들과 동일하게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